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치유의 힘은 사랑입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을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확언하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당신은 마음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살다 보면 여러 종류의 상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이 될 수도 있고 이별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을 잃어버리거나 또 직장을 잃는 그런 상실도 있습니다. 상실은 슬픔으로 표현되죠. 우리가 살면서 마주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상실을 삶의 일부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슬픔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껏 슬퍼하고 애도하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사랑으로 치유하면 상실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해주는 책이 있습니다. 루이스 헤이의 치유 수업입니다. 이 책은 치유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루이스 헤이와 인생 수업의 저자 데이비드 캐슬러가 만나 상실과 치유에 관해 쓴 책입니다. 다양한 모습의 상실을 경험하고 그 고통을 극복해낸 이들의 실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루이스 헤이를 치유라는 책으로 처음 만나게 됐는데요. 저의 인생 책 중 하나입니다. 제가 오랜 시간 극복하지 못했던 상실의 경험이 있었는데요. 이 상실로 인한 상처와 우울증을 이겨내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치유를 통해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마음의 병은 물론 건강까지 나빠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치유 속의 긍정학원으로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는데요. 이 책에도 긍정학원이 상실을 경험한 이들에게 어떤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지 공유하고 있습니다. 루이스 헤이의 치유 수업 중에서 제가 깊게 공감했던 내용들을 읽어드립니다. 상실의 모든 순간이 새로운 시작점입니다. 나는 살아오는 내내 긍정학원을 통해 삶이 변화하는 경험을 수차례 했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 중에도 긍정학원의 효과를 경험한 사람이 많습니다. 내가 늘 말하듯이 긍정학원이란 슬프지 않은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슬프지 않은 척하면 그 감정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걸까요? 실제로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내가 데이비드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데이비드가 대답했습니다. 어떤 감정을 경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 감정은 처리되지 않고 보류된 상태로 남아있을 겁니다. 지금이 때가 아니면 나중에 하면 되는 거죠. 언제 그 감정을 처리할 것인지는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누구에게나 잠시 슬픔을 미뤄둬야 할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너무 급작스럽거나 너무 고통스러워서일 수도 있고 아이를 기르느라 혹은 일에 매달리느라 바빠서일 수도 있겠죠. 어떤 이유에서든 슬픈 감정이 오랜 기간 동안 처리되지 않은 채로 덩그러니 남겨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 오랫동안 방치되어 화가 난 슬픈 감정은 부정적인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그 슬픔이 우리의 현실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나도 데이비드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맞아요, 데이비드. 우리 내면에는 새롭고 더 긍정적인 현실을 창조할 힘이 있어요. 슬픔과 상실에 대한 생각을 바꾼다고 해서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거나 슬픔을 겪지 않는 건 아니에요. 단지 어떤 하나의 감정에 갇히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죠. 사람들은 상실의 슬픔을 온전히 느꼈던 순간을 되돌아보며
자신이 그 감정을 충분히 느꼈다는 사실에 만족하고 기뻐합니다. 어떤 관계가 끝났을 때 그 관계에 대해 충분히 애도할 시간을 가졌던 것에 대해 기뻐하죠.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고 해도 그 이후에 슬픔이라는 감정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기뻐하기도 하고요. 오랜 기간 슬픔으로 힘겨워하던 사람들이 훗날 그만큼 고통스러워할 필요가 없었어요 라고 말하곤 합니다. 데이비드가 자신이 알고 있는 한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도 그런 사례에 대해 잘 알고 있어요. 예전에 자동차 사고로 남편을 잃은 한 여성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녀는 남편이 사망한 지 거의 10년이 지나서야 고통에서 벗어나 남은 평생 남편을 그리워하고 사랑하며 보낼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한 적이 있어요. 그녀가 좀 더 일찍 남편을 그리워하며 기억하는 법을 배웠다면 어땠을까요? 나와의 대화를 마칠 때쯤 그녀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이제부터 제가 할 일입니다. 더는 고통을 기르지 않을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하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키고 싶은 건 사랑이지 고통이나 괴로움이 아니에요. 이 책에서 우리는 마음가짐에 대해 이야기할 거예요. 말하자면 슬픔과 상실에 적용할 수 있는 긍정 확언에 관한 것이지요. 그것이 슬픔이 아닌 희망을 가져다 줄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이 슬픔을 극복하고 평화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동시에 그 방법에 대해 가르쳐 줄 겁니다. 우리에게는 상실로 슬픔에 빠진 자신의 마음을 치유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되찾는다면 남은 평생 고통 속에 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그건 하루아침에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정말 맞는 말이에요. 상실의 감정으로부터 치유된다는 건 며칠 감기를 앓다가 회복되는 것 같은 과정은 아니니까요. 치유에는 시간이 걸리지만 우선 자기 스스로 마음의 평화를 원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면의 평화를 얻기 전에 느끼는 슬픔도 중요합니다. 그 슬픔의 감정이 우리가 내면을 단단하게 다져나가는 동안 자신의 감정을 충분히 드러내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데이비드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종종 부정, 분노, 타협, 절망, 수용이라는 엘리자베스 키블러-로스의 슬픔의 5단계에 대해 생각합니다. 마음을 치유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수용의 단계에 이르러 현실 속에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상실을 경험해서 기쁘다거나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며 상실에 직면한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을 완전히 치유하려면 당신이 겪은 상실과 그로 인한 슬픔을 정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겪고 있는 상실과 슬픔을 이해하지 못하는 친구에게 마구 화를 내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슬픔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오직 당신만이 자신이 경험한 상실과 슬픔을 진정으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당신, 오로지 당신 자신뿐이기 때문입니다. 진실한 사랑은 언제나 당신 안에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자기애라는 말을 들어보았을 겁니다. 자기애란 당신의 가장 큰 사랑이 당신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내어 자기애가 작동하는 방법과 이유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별 후에 느끼는 상실의 슬픔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는 자기애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궁금할 것입니다. 당신이 인정하고 존중해야 할 슬픔이나 외로움이 있긴 하지만 그 너머에는 다른 사람이 남긴 빈자리보다 더 압도적으로 많은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고통은 종종 그 사람을 잃은 슬픔보다 더 많은 아픔을 맛보게 합니다. 그런 극도의 공허함은 다른 사람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의 부족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내면을 거대한 탱크라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 당신의 탱크가 완전히 비어 있는데 누군가 다가와 따뜻한 애정과 부드러움으로 그 안을 꽉 채운다면 당신은 놀라운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될 겁니다. 하지만 당신은 극심한 결핍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내면의 탱크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 가득 찰 수도 혹은 텅 비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사람이 떠나고 나면 당신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고 그 공허함은 엄청난 고통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 자신만의 탱크가 있다면 어떨까요? 누군가 그저 당신의 삶에 단순히 그들의 사랑을 약간만 더 얻는 정도라면 어떨까요? 그러면 당신의 관계가 얼마나 달라질까요? 슬픔은 당신이 얼마나 잘 견디고 있는지 기록하기 위해 자기 내면의 탱크 안에 만들어 놓은 측정기에 불과합니다. 모든 것은 당신의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세상이 테니스 경기장이고 당신이 상대방과 테니스를 치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오로지 당신의 생각과 행동과 의도만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선수의 행동과 생각을 당신이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수차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그 과정에서 슬픔을 겪으면서 당신은 상대방의 행동을 전략화하고 통제하여 관리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당신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도록 자신의 생각, 말, 행동을 테니스 코트로 가져와야 합니다. 당신의 행동, 그리고 우주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모든 것은 당신의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긍정학원은 당신이 긍정적인 생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별 후나 관계가 서서히 끝나간다고 생각될 무렵에는 더욱 당신의 생각에 집중하세요. 아마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를 좀 더 편안하게 만들 수도 있었는데, 아니면 그가 나에게 잘해주지 않았지만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잖아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지내야지 라며 더 사랑스럽고 영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항상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진짜 자기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 그가 당신의 삶에 사랑과 빛과 기쁨을 가져다 주었나요? 아니면 그저 잠깐의 열병 후에 수많은 비참한 감정을 안겨주었나요? 당신의 내면은 내면의 빈자리를 채워줄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종종 나쁜 관계를 유지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만약 당신의 생각이 에너지라면 당신은 어떤 종류의 에너지를 끌어당기고 있나요? 그리고 누가 그 에너지를 책임지고 있나요? 관계가 끝났을 때 상대방에게 집착하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 사람도 나에 대해 생각하고 있을까? 그 사람도 나를 그리워할까? 그 사람도 나처럼 관계를 분석하고 있을까? 라는 생각에 얽매여 있습니다. 이런 모든 생각은 당신이 여전히 과거에 머물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 당신의 생각은 발생하지 않았던 과거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과 에너지를 현재로 되돌려 보세요. 당신의 테니스 코트로 돌아오십시오. 당신의 생각이 모두 다른 사람에 관한 것이라면 누가 당신의 삶을 관리하겠습니까? 누가 당신을 돌보고 있나요? 당신이 전 남편, 전 처, 혹은 전 애인에게서 바랐던 것은 아마도 사랑과 보살핌을 받는 것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지, 스스로에게 얼마나 인색하게 굴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강박적으로 누군가를 생각한다는 것은 마치 그 사람이 집세도 내지 않고 당신의 의식 속에서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연민을 가지고 과거의 관계를 되돌아볼 때
당신이 얼마나 가치 없는 것에 만족했는지, 어떻게 자신과 맞지 않는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살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계속 나아가면서 생각을 더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세요. 관계를 통해 얻은 깨달음의 경험에 대해 우주에 감사하십시오. 그것은 당신을 치유해주고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를 상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당신의 마음을 긍정적인 생각들로 채워보세요. 그 사람이 누군가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을 뿐이야 라고 말하는 대신에 다음과 같이 말해보세요. 나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길 기대하고 있어. 그가 당신과 헤어지려고 한 이유를 알아내려고 애쓰는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나와 함께 있고 싶은 사람들을 끌어당길 거야. 우주가 당신을 시험하고 있음을 기억하세요. 당신과 함께하고 싶은지 아닌지 분명한 태도를 보이지 않는 사람들 몇 명을 당신에게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당신 마음속에 있는 확언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나는 나와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을 끌어당길 거야. 슬픔에 잠겨 있을 때 더 분명하게 자신의 자존감을 세울 수 있습니다. 슬픔 속에 있을 때 자기 대화가 더 분명해지고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 어딘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슬픔의 시간은 오래된 부정적인 생각을 치유하는 강력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상실의 슬픔을 무심코 넘기면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나 아끼던 반려동물을 잃었을 때 느끼는 감정은 잘 이해합니다. 하지만 당연한 줄 알았던 삶에 대한 슬픔처럼 다른 유형의 슬픔도 존재합니다. 다음의 이야기가 그런 예입니다. 더는 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에 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녀는 서양 의학은 물론 여러 가지 대체 요법도 병행했습니다. 그 결과 암은 완치되었고 그녀는 암 환자 지지 모임에 앉아 자신이 완치되었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왠지 모르게 더는 여전히 슬픔에 휩싸여 있다고 말했습니다. 암이 완치되었다는 소식이 왜 그렇게 슬픈 걸까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그녀는 치료에 전념하느라 사실상 슬퍼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암으로 슬퍼하는데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많은 것들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녀가 기대했던 완전하게 암이 사라진 삶은 현실이 아니었습니다. 더는 그 상실에 대한 슬픔을 표현해야 했습니다. 이 경우에 그녀가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유용한 확언이 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이 완전히 슬퍼하도록 허락할 거야. 모든 경험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 암에 걸린 일부 사람들은 슬픔에 대한 확언과 함께 치유 확언을 반복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알고 있었던 정상적인 삶은 영원히 사라졌지만 그 확언을 통해 새로운 모습의 정상적인 삶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나는 내가 누릴 것이라 예상했던 삶의 상실을 존중하고 내 앞에 있는 새로운 삶을 받아들일 거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듯이 더는 자신은 언제나 건강하고 자신에게는 결코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질병이 그녀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런 경우 그녀의 확언은 다음과 같을 수 있습니다. 나는 나의 건강에 대한 책임이 있어. 하지만 나의 병에 대해 나를 비난하지 않을 거야. 더는 나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몸이 자신에게 경고해 줄 것이라고 믿었기에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확언으로 몸이 자신을 배신한 것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내 몸을 용서해. 나는 내 몸을 사랑해. 나는 치유된다.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 상실로부터 특별한 의미나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찾는다는 생각은 모순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별이든 이혼이든 심지어 죽음이든
자신이 겪게 되는 모든 종류의 상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더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상실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상실 후에 오는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생각이 사랑하는 사람을 슬픔이나 후회가 아닌 오직 사랑으로만 기억하는 곳에 머물게 되길 바랍니다. 슬픔은 마음과 영혼의 문제입니다. 당신의 상실을 슬퍼하고 인정하며 상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십시오. 하지만 고통과 괴로움은 당신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그저 영화가 한창 진행 중일 때 이 세상에 들어왔다가 중간에 떠나는 존재임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절대 죽지 않으며 영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당신의 생각이 상실의 경험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슬픔에 대해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경험을 가지려 노력하세요. 당신의 생각을 현명하게 선택하세요. 자기 자신에게 친절하고 사랑으로 그 상실을 되돌아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다면 그들이 당신 곁에 있었을 때 당신이 그들을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존재하지 않을 때 당신은 그들을 계속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슬픔에서 평화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끝은 또 하나의 시작입니다. 당신의 생각에 주의를 기울이고 마음의 평화를 느껴보세요.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의 삶과 주변 사람들에게 더 많은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힘든 시기는 우리의 관계가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고 상실은 우리에게 삶 자체가 선물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모든 이야기에는 시작과 끝이 있듯이 모든 관계에도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선물입니다. 나는 삶을 사랑하고 삶은 나를 사랑한다. 나는 살며 사랑했다. 나는 치유된다.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였습니다.